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에 처음 맞는 주말에도 광장의 대립은 계속됐습니다. 광화문에서는 한국당이 정권 심판을 외쳤고 여의도에서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특히 공수처 설치 문제를 놓고 여야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이기재 좋은도시 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장관이 사퇴 이후에 처음 주말을 맞았는데 광장에는 시민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뭐 계속 또 그 주장은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건 똑같았고 또 반대쪽에는 이제 조국 사퇴는 빠지면서 정권에 대한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또 광장에서 울려 퍼졌잖아요. 네. 지금 광장에 모이는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일단 전반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좀 소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미 이제 사실 조국 장관도 사퇴를 했고 네. 일단락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도권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정당이 다시 장외 집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예. 이거는 뭐 조국 국면을 계속 이끌어가서 선거 때까지 활용해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계산이 아니면 오히려 문제를 사실은 제도권 안에 끌어와가지고 갈등을 해소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주는 게 정당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들을 사실은 방치하고 오히려 밖에 나가서 집회 뒤에서 뭔가를 활용하고 그걸 부추기는 이런 장면은 예.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장면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의도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찰이 개혁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지금 하겠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패스트트랙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여의도에 그러니까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동네만 옮긴 거지 네.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소모적이라 일단은 메시지가 다 전달이 됐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고 인내심을 좀 가져주는 것이 또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소모적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것들이 계속 된다는 것은 예. 결국엔 상시적인 어떤 거리 정치를 한다는 건데 네. 이러면 이제 대의 정치가 오히려 취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한국 민주주의가 오히려 약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정치권에 맡겨봐야 되는 것이고 뭐 정치권이 이것을 해소를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또 선거 때 심판을 하고 바꿔보는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어쨌든 상시적인 어떤 거리 집회 이거는 소모성이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은 지금의 광장으로 나온 시민들의 지금의 모습 이제 그 김 교수님께서는 더 이상은 소모적이다. 초반에는 그래도 국민의 민심을 들었는데 더 이상 소모적이다 했는데 지금의 이번 주의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소모적이죠. 그리고 일단락 됐어야 맞죠. 네. 그런데 왜 일단락이 왜 안 됐냐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뭐냐면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할 때 본인이 불쏘시개가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예. 당연히 불이 더 살아나겠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을 때 뭐 어떤 반성과 사과의 목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검찰 불쏘시개는 그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네네네. 어쨌든 예. 큰 동력이 됐다. 역대 정부에서 하지 못한 일을 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고 두둔했거든요. 사실 광장의 민심 그게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원했거든요. 근데 사과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전개되고 있는 거는 공수처를 가지고 또 세게 밀어붙여서 지금 야당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위가 원인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불씨가 살아날 수밖에 없고 예. 또 그 여권 입장에서도 이거를 가지고 계속 그 야당을 압박하려는 그 공수처를 통해서 압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 이게 정리되기보다 오히려 예. 제2라운드로 더 커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죠. 대통령이 사과를 안 한 게 아니죠. 수보에 바로 이제 들어가서 이런 어떤 분란이 생긴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네. 분명히 명시적으로 사과를 했고요. 이제 그것이 시작이고 새로운 행보를 또 열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 사태를 계속 이끌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문제들. 예. 그러니까 이게 조국 장관의 사퇴 문제와 또 검찰 개혁 문제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 문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해왔던 것인데 이런 문제 속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 진행이 안 됐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시작하자 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예. 공수처 문제가 정치권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력을 하는 것이고 다수의 국민들이 공수처가 필요하다는데 지금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그것이 걸림돌이다. 그것이 잘못된 거다라는 데는 전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예. 네, 공수처에 대해서는 뭐 더 논의를 쭉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아까 사과 말씀하셨는데 그 뭐 유감 표명 정도를 가지고 그것은
이번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하면서 66일 동안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갈갈이 찢겨진 것에 대한 충분한 사과가 아닙니다. 그건 전개된 상황에 대한 일부 유감 표명일 뿐이지 본인이 조국 전 장관을 지명한 국회에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명한 것에 대해 사과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정확한 그 수보회에서 워딩은 대통령의 그 워딩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네, 이렇게 송구하다는 표명을 했는데 표현을 그러면 했죠. 예. 사과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가 사과라고 그럼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저희가 볼 때는 조국 전 장관을 임명을 강행해서 예. 이렇게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조국 전 장관의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거 아닙니까? 또 그것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개가 밝혀지면서 국민들이 더 분노했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청와대의 검증이 부족했다는 점을 사과를 했어야죠.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휴일이나 주말마다 이렇게 장외 집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인데 실보다는 득이 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그 득실의 계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정부 여권에서 예. 지금 야당의 요구를 전혀 수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집회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한국당이나 야권의 요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좀 바꿔달라. 예. 경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외교 안보까지 지금 너무나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국정 운영 기조의 전환의 문제 그리고 인사의 문제 등등에 대해서 너무나 편가르기식으로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변화를 달라는 거고 네. 그런 목소리가 나와야 어떤 합의의 테이블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우리 예. 야당이 해야만 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굳이 거리에서 해야 됩니까? 국회라는 제도권이 있고 많은 일들이 사실 산적해 있고 특히나 민생 같은 경우는 방치돼 있거든요. 예. 이런 문제들은 그대로 놔두면서 거리에서 전국을 주도하려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정치 어떤 책임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은 상황이라고 뿐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은 거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많은 지금 법안 같은 것도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이고 예. 이런 걸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실 국회로 다시 돌아가서 민생은 민생대로 하고 비난할 건 비난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서로가 하나의 어떤 게임의 룰 속에서 뭔가 정치가 이루어져야지 상시적으로 거리에 나온다는 거는 국민을 불안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럼 김 교수님께 지금 한국당의 조국 사퇴 이후에 다시 장외 집회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명분이 되나?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왜 다시 거리로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굉장히 단순하다고 봐요. 예. 지금 사실 조국 사태가 전면에 하나의 이슈였고 그것을 사퇴를 했는데도 계속 나온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그거는 사실 이 국면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변화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야권은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고 즉 네. 야당 올라가고 여당이 오히려 내려앉는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국면을 유리하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국면을 선거 때까지 유지한다 그러면 예.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 그런 어떤 목적 하에서 지금 이끌고 가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저는 국민들이 이 부분에서 동의할까?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상당한 수가 사실은 거기에 동의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퇴를 한마당에도 이걸 끌고 간다는 거는 너무 당리당략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유한국당 측면에서는 이런 거리 정치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 신설이 검찰개혁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인영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그 공수처 문제 때문에 지금 사실 극단적으로 갈려지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검찰개혁에 두 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하고 공수처 문제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사실 상당히 많이 좁혀져 있고 또 한국당 입장에서도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나눠주는 문제, 그러니까 권력을 분배하는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공수처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권력 기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당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호위 무사를 만드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뭐 게스타프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가 되기 어렵다.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특위가 이제 또 오늘도 회의를 하겠지만 네. 거기서도 주로 이런 문제에 대한 절충보다는 오히려 밀어붙이는 계획을 세우는 그런 회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법안에 대해서는 특히 한국당 입장에서는 한국당 쪽에서는 거의 협상의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 그 공수처가 사실 뭐 아주 오래된 거 아닙니까? 거의 DJ 정부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는 쭉 돼왔던 겁니다. 네. 그런데 그때마다 이야기가 됐던 거는 어떻게 보면 검찰의 권력을 나눌 건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검찰을 견제할 건가 예. 이런 부분으로 갖고 해왔었고 그런 것들이 제기되어 왔지만 이번에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만으로도 얼마든지 경찰과 검찰의 권력을 분배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공수처 논의가 지금까지 오면서 왜 결실을 못 맺었냐면 이 공수처가 또한 어떤 문제를 또 야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새로운 권력 기구를 만드는 게. 그런 부작용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왔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합의가 없이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대표님 생각은 공수처법은 옥상 옥이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김 교수님은 공수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설치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견제받지 않는 검찰이 아주 수십 년 동안 권력을 행사했어요. 그러니까 권력 초기에는 뭔가 많이 수능을 하고 뭐 이런 예. 분위기가 되지만 이 말기에 들어서면은 권력을 오히려 잡아먹는 그런 행태들을 많이 부려왔죠. 그러니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것은 항상 위험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지금 또 하나가 이제 공수처를 너무 작게 보시는데 검찰만을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청와대 그다음에 국회의원까지 다 포함이 돼서 사실은 모든 고위공직자가 여기에 대상이 돼야만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가 힘은 힘으로만 견제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것들이 반복이 되고 이런 문제고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바른미래당과 지금 민주당의 안이 좀 달라요. 근데 저는 백혜련안과 그렇죠. 권은희 안, 예. 그렇죠. 그런데 저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안이죠. 권은희 안 좀 더 합리적이다. 뭐 저를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예.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독립성을 보장받느냐 뭐 이 얘기거든요. 네. 예. 그런데 독립성이 그나마 이제 바른미래당은 훨씬 더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명하고 청문회하고 그리고 국회가 인준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가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안 된다는 거죠.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수사하고 기소권인데 수사 기소권 두 개 다 주면 이게 뭐 지금 말씀하시는 옥상옥이 될 수 있고 네. 굉장히 그 자체가 권력기관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수사권은 갖고 기소권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뭐 아주 많은 숫자의 어떤 사건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네. 고위공직자만 대상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타협안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런 독립성의 문제도 해소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특검도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 뭐 요번에 우리 이 박근혜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그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작동이 잘 안 했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여기다 준다 그러면 권력도 오만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예, 예. 부패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반드시 공수처는 설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 이후에 국회 동의를 거쳐서 임명하는 이 권은희 안에 대해서도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전향적으로 지금 예. 검토하고 있고 예. 실제로 합의에 이룰 수 있을 정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만으로도 엄청나게 검찰의 권력을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대한민국에 있었던 굉장히 큰 역사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너무 크게 처음부터 그렇게 욕심을 내지 말고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만 해도 이 문재인 정부의 대단한 성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일단 그렇게 해보고 그러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가서 검찰의 권력의 문제를 어떻게 또 견제할 것인가를 가도 된다. 이렇게
또다시 국론을 이렇게 분열시키면서 왜 공수처를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저희를 다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아주 간단하게 공수처법은 요 질문만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수처법은 그러면 옥상 오기고 그냥 중복된 지금 검경 수사권도 지금 분리가 되는 상황에서 공수처법은 필요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간단하게만 그 반론을 좀 제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 공수처가 없을 때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지금 현재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예. 사실은 누구한테 의지를 해야 되냐면 아주 착한 검찰총장한테 의지를 해야 되는 일종의 천수답 같은 상황을 우리는 계속 기다려야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고 권력을 이렇게 행사를 한다 그러면 네. 견제할 도리가 없어요. 검찰이 작심을 하면 사실상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은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왜 견제 안 하고 힘을 거기에 다 집중시켜주는 그런 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잠깐의 반론 듣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을 견제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법무부의 감찰권을 강화한다든가 또 어떤 디테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검토해 나가면 될 일이고 예. 크게는 그 검찰을 견제한다고 해놓고 검찰 이상의 권력을 또 만든다는 게 그럼 그 만들어진 공수처의 권력은 또 누가 견제하는 겁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치열한 공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이 지난 금요일에 열렸습니다. 이제 사건 기록 열람과 복사 문제를 두고 공방을 계속해서 벌였는데요. 2주 안에 증거 목록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다음 달 15일이 첫 공판 이제 재판이라 그러는 거 예.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 검찰 측에서는 이런 사건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열람하면 이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네. 일종의 유출이 돼 가지고 수사하는데 좀 지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예. 저는 이 부분은 이게 검찰이 그 조국 전 장관의 어떤 것도 내용도 들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뭐 그럴 수도 조심스러운 있겠죠. 건가요? 하지만 예, 제일 예. 중요한 건 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피의자라 그래도 방어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재판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야 되고 예. 복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변호사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방어 논리도 짜고 뭔가 이제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하루속히 검찰이 14일 내에는 한다고 또 약속을 했어요. 재판을 하라고 또 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바탕으로 해서 진행될 것이고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일단 문제가 이제 조국 그러니까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건강 문제가 포함되면 구속영장 청구 문제도 굉장히 그 신경 쓸 것 같고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상황을요? 일단은 지금 아직 진단서가 검찰에 제시됐다라는 내용은 보도가 안 됐는데 네. 일단 입원 확인서는 좀 엉터리였다고 이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병원 이름과 그런 그렇죠. 게 안 써 예, 있다는 그렇게 거죠.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형외과에서 발행한 것이고 예. 그래서 뇌종양 뇌경색이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검찰에서는 정확한 진단서를 제출할 걸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 진단서가 들어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 예. 진단서를 봤을 때 단순하게 뇌경색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뇌경색의 정도의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수사에 전혀 차질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뇌종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물론 이제 양성이니 음성이니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의 가능성이 달라지겠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약간 좀 의심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크게 문제가 없는 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조국 동생 건을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건강상의 문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이래서 재판부가 거의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그 부담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진단서 문제는 그 엉터리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일단 검찰 측과 그 합의하에 그 병원을 공개하면 너무 병원에 피해도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렸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조금 더 이 오늘 진단서 낸 이후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조국 사태로 인해서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고심이 조금 깊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뭐 조국 사태 이후 다시 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취임 후 최저치인 39%로 떨어졌다는 이제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조 전 장관 사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국민들이 좀 오만하고 불통에 가까운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경고를 날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단순하게 39%를 찍었다, 그리고 어떤 여론조사 기관마다 일부 차이가 있다의 문제가 아니고 예. 정말 얼마나 큰 기대 속에 출범했습니까? 거의 80%가 넘는 지지율 속에서 출발을 했고 지금 끊임없이 내리막에 이제 39%를 찍었는데요. 예. 이게 이 추세로 보면 더 하향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원인은 결국은 최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지금은 너무나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권하고 싶은 게 취임사를 좀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취임사에서 국민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예. 다시 좀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지지율의 반등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의 반등, 정부도 사실 이 퍼센트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예. 어떻게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예. 그러니까 이 조국 사태의 여진에 남은 거다. 이렇게 흐름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락의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됐지만 다른 여론조사 같은 데 보면 한 4% 정도 반등한 것들이 여러 개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중도층의 일부가 이탈했다가 다시 이제 회귀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예. 지금의 어떤 흐름, 즉 하락세 흐름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예. 지금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취임사 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 지금 제일 먼저 대통령이 들어올 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소통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소통의 어떤 그 장면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고 특히나 지금 최근에 이제 저는 좀 칭찬하고 싶은 거는 민생 안정이라든가 경제 활력을 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보 예. 이런 것들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세계 경제가 주요 국가들이 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2% 경제 성장의 정도를 얘기하고 있지만 영국, 프랑스 뭐 등등의 국가들이 다 마이너스고 미국도 잘 나간다 그러지만 예. 한 1%에서 2%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 민생에 더욱더 이제 집중을 해야 되고 예. 한 가지 좀 추가하고 싶은 거는 통합 행보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예. 기본에 지금 우리가 이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갈등이고 이 분열이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예. 이것을 다시 이렇게 보듬고 가야 되는 그런 역할은 대통령이 할 때 가장 효과적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이 6개월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른미래당은 정말 그 내부에서 격한 말도 많이 나오고요. 이준석 최고위원이 직위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권파, 비당권파가 완전히 거의 뭐 끝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제 정계 개편 바른미래당인 시작이 될 테고 또 유승민 의원, 황교안 대표 만나자 얘기를 했고 정계 개편 어느 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바른미래당의 내분 사태 때문에 예. 유승민 대표를 비롯해서 구 바른정당계의 탈당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것 예. 같고요. 신당은 이미 신당 열차는 시동을 건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어떤 정거장에서 누가 탈지가 약간 정리가 돼야 될 문제인데. 그거 좀 예측해 주세요. 예, 일단은 15명이 네. 전부 그 다양한 지역구의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이번 신당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총선에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각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조금 힘이 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2월 17일이 예비후보 등록이기 때문에 예. 그 전에는 어떤 결론이 나야 된다. 그러면 우선은 신속하게 이제 그 신당 창당의 행보를 쭉 전개해 나가면서 예. 일단 한국당의 그 상황을 저울질하겠죠. 왜냐하면 한국당에서 지지율이 뭐 0.9% 차이로 민주당이 붙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좀 착시 현상 때문에 좀 오만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러면 네. 그 유승민계 이제 비당권파가 한국당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까? 흡수가 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통합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계 개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마지막입니다. 굉장히 회의적으로 봐요. 지금 예. 당장에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연말이나 돼야지 이게 고지. 지금 이제 규모가 항상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 출신만 나간다 그러면 한 8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 출신이 한 7명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비례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제적을 안 시켜주면 갈 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차선으로 나가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당직이 있는 사람 나중에 나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대한정당이거든요. 대한정당 지금 나와서 어떻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정계 개편의 대상이 돼버려가지고 피동적이고 수동적으로 지금 머물러 있는 것뿐이지 예. 정치의 어떤 주도력을 전혀 갖지 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거꾸로 여기서도 나간다, 바른미래당계 일부가 나간다고 네. 해도 결국에는 황교안 대표의 어떤 선택만을 기다리는 그런 장면이 될 텐데 그런 정치를 할 거면 뭐하러 나왔나? 저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김관옥 개명대 교수 그리고 이기재 좋은도시 연구소 대표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